지금 여러분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세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가요. 잠자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화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교회 상식 등을 보다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 오프닝에서도 7말 8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덥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본능적으로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또 지인들과 함께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인데 예.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네. 발목을 붙잡네요. 네, 신부님은 요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뭐 잠의 질로 따지면 요즘은 뭐 1시간에 한 번씩 깰 수밖에 없는 밤에도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오늘 오전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좀 더위를 피해보고자 현관 앞에 그 뭐 어닝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천마 그걸 좀 쳐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좀 열기를 식혀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오늘부터.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네, 내일부터 혹은 조만간 내리는 비가 이 무더위를 싹 씻겨 내려주길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자 생활 코너에서는 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궁금증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빵 속의 빵톡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신부님 교황청에 관한 여러 궁금증들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나눴던 교황청 경신성사성 이곳을 비롯해서 교황청의 직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신부님. 예. 교황청 말 그대로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천주교회의 중앙 행정기관. 네. 교황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신 곳으로 알려진 곳이 이제 로마 시내의 한 언덕인데 그 언덕의 이름이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신 언덕으로 알려진 그 바티칸에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 바티칸 시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시국 그러면 나라 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29년에 이탈리아하고 이제 조약을 맺으면서 이탈리아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국가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티칸 시국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한자로는 이제 집 안에 어떤 자리가 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좌 이런 표현을 네. 쓰는데 그래서 이제 교황청을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좌 혹은 이제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의미로 사도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교황청 직제는 1988년에 이제는 성인 품에 오르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착한 목자라고 하는 교황령을 통해서 개편한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이제 그 각 부서의 성격이나 또 기능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기존에 이제 9개 성에게만 부여했었던 어떤 법률적인 행정 지위를 모든 부서에 동등하게 이제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교황청의 직제를 좀 구분해 보면 교황청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을 하고
또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9개의 성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또 기관, 법원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목 분야를 연구를 하고 또 대화를 증진시키는 기구로서 12개의 평의회가 있고, 또 교황청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이제 사무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부속 기관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바티칸도 정말 하나의 나라입니다. 오늘 교황청 관련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볼 텐데요. 신부님, 이 교황님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콘클라베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 콘클라베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라틴 말입니다. 뭐 네. 교회의 공식 용어가 라틴 말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 전체가 라틴어로 돼 있어서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이긴 한데요. 라틴 말에서 꿈, 그 다음에 클라비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콘클라베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풀면 무엇과 함께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라비스라고 하는 말은 열쇠 또는 이제 이렇게 잠그는 빗장, 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풀어보면 열쇠로 잠근다, 빗장을 건다, 이제 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클라베 하면 교황 선출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출입을 금지하는 의미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게 네. 콘클라베입니다. 그 방식이 그대로 녹아있는 단어군요. 그렇습니다. 콘클라베. 네. 그럼 신부님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교황님을 선출했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이 동기는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들의 그런 숨길 수 없는 탐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절제하고 조절해 보고자 하는 그간 교회의 노력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교회 초창기에는 교황 선출이 로마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교회 성직자들하고 신자들이 했다 그럽니다. 신자들도 그걸 그렇습니다. 가졌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황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로마의 교구장 주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니까 당연히 로마 도시에 거주하던 성직자나 신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교회 역사와 더불어서 이 로마 주교인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다른 지역의 이제 황제들이나 네. 또 귀족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교 제국의 왕들까지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황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해임을 하고 임명을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초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대립교황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뽑힌 교황 말고 소수의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또 다른 교황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참 어지러웠던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참 슬픈 역사죠.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교황을 자기들끼리 뽑아서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을 축켜 세워서 소위 옹립이라 그러잖아요. 네. 옹립을 해서 말 그대로 본래 있는 교황과 대등한 관계로 대립교황을 세우는 거예요. 이 대립교황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200년대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예전부터 이게 시작이 그러니까요.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죠. 예. 그러니까 로마의 그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주교님인데요. 네. 사실 이분은 지금 성인품에 올라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님은 3명의 교황과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아니, 교황님이 그렇게 세 분이 계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이제 공식적으로 교황의 품에 오르신 분은 갈릭스투스 1세라는 교황이 있었고, 네. 우르바누스라는 교황이 있었고, 폰시아누스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3명의 교황 시대에 계속 이분도 따로
교황이다라고 대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3명의 교황과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계셨는데 다행스럽게도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폰시아누스 교황님이 순교하실 때 이 히폴리투스 주교님도 함께 순교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분이 성인품에 올라 계세요. 네. 이분이 대립 교황의 첫 번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후에도 대립 교황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 됐고 1400년대까지 계속돼요. 네. 그래서 1400년대에는 그 에우제니우스라고 하는 교황님의 권위에 반발을 해서 교황보다는 공의회가 교회 안에서 더 큰 결정과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펠릭스 5세라는 교황을 또 내세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네. 현재까지는 마지막 대립 교황입니다. 아, 무려 이렇게 네. 따지고 보면 1200년 동안 그러니까요. 대립 교황 시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 혼란이 초래됐던 거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혼란 속에서 이제 1000년대에 네. 니콜라우스 2세라고 하는 교황님이 이런 이제 교회의 혼란을 당신도 심각하게 여기시고 교회 개혁을 위해서 1059년에 교령을 하나 발표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분 역시도 대립 교황 때문에 그때 몸살을 겪고 계셨어요. 당신이 교황직에 계실 때 베네딕토 10세라고 하는 대립 교황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1059년에 이제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교령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그 교령의 내용 중에 교황 선출은 앞으로 추기경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황제든 교회의 성직자든 평신도든 모두가 그 결과에 동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네. 대립교황은 계속 발생을 했고 네. 교회 내부 혼란은 이제 계속됐다라고 보겠는데 그 후에 이제 100년 후에 네. 알렉산드르 3세라고 하는 교황님이 1179년에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소집을 해서 이제 교황 선출 자격을 가진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교황으로 선출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추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오늘날 교황 선출의 과정으로 이제 조금씩 가까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결정을 하신 이 알렉산드르 3세 교황님은 당신이 교황직에 계실 때 4명의 대립 교황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가 참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 권력이 컸기에 다들 그러니까요. 교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을 아무래도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황제의 권한보다 교회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럼요. 교황권이 위를 점하느냐 아니냐 그거는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 했던 시절이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알렉산드르 3세 교황님이 앞으로는 추기경 선거인단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교황으로 선출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요. 3분의 2 이상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좀 합법적으로 교회 역사를 개혁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황이 늦게 선출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황의 공석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이 선출 결정을 빨리 하도록 네. 유도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추기경들 선거인단이 모이면 이 선거인단을 어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를 시키자. 가둬두는 거네요. 그렇죠. 격리하고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여튼 빨리 교황을 선출하도록 압력을 넣는 거죠. 네. 그 압력을 넣는 방법이 뭐냐? 빵과 물만을 주면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라도 네. 당신 자신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괴로워서라도 빨리 결정을 할 것이다. 네. 그런 방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런 건 아니죠, 신부님? 빵과 물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대에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정도까지 이 교황 선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묘한 민감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황 선출에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교황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교회의 바람이 함께 모아져서 열쇠로 잠근 방에 네. 추기경들을 모은다 하는 의미에서 콘클라베라는 것이 사용된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교회의 역사를 잠깐 신부님께 들었습니다. 그럼 신부님, 현재는 이 콘클라베,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콘클라베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콘클라베 방식은 그레고리오 10세 교황님이 1274년에 리옹 공의회를 소집을 해서 그때 결정한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제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한 가지만 든다면 교황님께서 이제 공석이 시작이 된 날 만일에 어느 한 추기경이 80세를 넘겼다 만으로 그러면 그 추기경은 선출 자격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만 80세가 넘은 추기경은 추기경일지라도 선거인단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래 이제 교황을 선출한 과정을 살펴보면 교황 서거 후에 15일 혹은 이제 20일 이내에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들을 소집을 하고 네. 그리고 격리는 마찬가지로 격리시키고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클라베 장소로는 예전부터 이제 사용했었던 시스티나 경당을 이용을 하죠. 네. 우리들에게는 이제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이런 그 유명한 그림들이 천정과 네. 벽에 있는 그 경당에 이제 추기경들을 소집을 해서 격리를 하고 숙소로는 이제 현재 성 마르타의 집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표가 시작된 후에 3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만일에 3일 동안 결정을 못하면 4일째 되는 날은 이제 쉬면서 기도와 상호 이제 협의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로 오늘날에는 결정을 네.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콘클라베가요, 결과를 뭐 검은 연기 혹은 흰 연기로 표시한다고 하던데 그게 진짠가요, 신부님?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새로운 교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밖에 이제 알리는 방식인데요. 네. 이제 투표용지, 추기경들이 사용했었던 투표용지를 이제 화학 첨가물과 함께 태워서 그 연기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흰색이면 새로운 교황이 결정됐다는 표시고, 네. 검은색이 올라오면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런 이제 표시로 외부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밖에서 흰 연기가 나오면 아, 교황님이 뽑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더 보면 네. 이 교황님이 즉위한 뒤에 바로 그 새로운 금으로 만든 교황의 상징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세인 반지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반지를 어부의 반지라고도 부른다면서요. 우리 아나운서 자매님도 조만간에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예. 반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반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손가락에 끼는 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의미를 담거나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보석이나 또 장식, 무늬를 새겨서 꾸미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짝으로 돼 있는 가락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지금 신부님 화면에 나가는 저 반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교황님의 반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부의 반지라고 네.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사실은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장보다는
서명, 사인이 더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방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도장으로 문서를 확인하고 증명을 했고, 사실 국가를 상징하는 도장으로 우리가 얘기한 게 국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권에서는 천자의 상징이라고 해서 옥으로 된 도장을 그 임금이 썼다고 해서 옥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지에도 이제 문장을 새겨서 문서에 날인을 하기도 하고 또 봉인이라고 해서 문서나 편지를 밀봉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촛농을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그 소위 접착제를 떨어뜨려서 반지에 새겨진 문장을 거기에 찍어 눌러서 아. 지정된 수신인 이외에는 중간에 어느 누구도 뜯어볼 수 없게끔 증표로 삼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보통 봉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반지 역시도 공식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교황직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신자들의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친구를 하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교황님이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신자들이 다가가서 그 반지에 친구를 하는 그 입을 맞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례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어부의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칭인데요. 네. 교회가 이제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 사도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어부의 반지를 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다. 후계자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네. 뭐 여담을 하자면 네. 통상 이제 이 교황님의 반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금 35g으로 네.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고 순금 35g이면 어,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 윗면은 타원형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의 광장 모양에서 네. 착안을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 타원형 모양에는 물고기를 들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상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그 교황의 이름을 새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직을 마쳤을 때는 반지 윗부분에 뭐 십자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두 줄에 어떤 깊은 흠집을 내서 이제 더 이상은 교황의 인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네. 이제 조치를 한다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도 신부님과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여러 궁금증들 살펴봤습니다. 망톡으로 홍 클레멘스 님도 교황님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윤철 베드로님도 마을버스에서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기셨네요.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암동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